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백선 특강이죠. 나올 만한 부분을 골라서 100문제 풀어본다, 이런 개념인데요. 실제로는 앞의 영상 테마 특강에 좀 보완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0문제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민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100문제 정도면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을 좀 다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부분을 볼 건데요. 문제를 보죠. 1번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일단 1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이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계약은 법률 요건이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죠. 실제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들이 다 법률 사실이니까 법률 사실이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보통 이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간의 경과죠. 4번인데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의사의 통지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의사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5번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이죠. 그럼 이 문장은 채고의 효과는이에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5번이 답이죠. 요거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법 제552조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나는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법은 조문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조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물어보니까 이런 거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고했음에도 이렇게 나오면 요 채고가 주어고 채고의 효과는 요것만 파악한다면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고요. 근데 이 문맥이 파악이 안 된다면 우리가 당사자 의사에 의한 것은 결국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법률행위,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5번이 답임을 맞힐 수가 있겠죠. 아무튼 채고는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2번입니다. 이런 것도 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게 나왔죠.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건물을 신축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동산의 선의 취득은 누가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법률 규정 등으로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원시 취득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갑이 을이 갑에게 저당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을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마지막 볼게요.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자체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포괄승계거든요. 근데 이 포괄승계는 뭐의 일종입니까? 이전적 승계의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매매와 같은 특정된 권리만 넘겨주는 것은 특정승계고요. 상속과 같은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은 포괄승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 안에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상속도 포괄승계, 이전적 승계이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인데, 자,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내용상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 질적 변경.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주는 거, 이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3번 질문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양도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가 바뀐 거냐면 힘이 바뀐 거예요. 힘이 좀 더 세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3번 보시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저당권자로 살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저당권인데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다.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경우고요. 이런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란 말이 꼭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나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니까 1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고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유효 요건인 거죠. 자,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니까 유효하고요. 또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유효 요건이고요. 3번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뭐예요? 효력 요건인 거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입니다.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이것도 뭐가 되죠?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 이런 것들은 나오면 탁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법률행위에 효력이 생기려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억,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자,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따라 니은번.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거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대리권 수요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도록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참고로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예요.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채고는 그것만은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채고만 서면, 그 외에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라 하든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리을 번제,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 내는 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출연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 대리권의 수요는 비출연행위예요. 왜냐하면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뭐 재산의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는 거죠. 이렇게 대리권 수요처럼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는 것도 비출연행위지만 소유권의 포기도 비출연행인 거죠. 자, 왜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감소할 뿐이고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리을을 보시면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 이게 뭐죠? 소유권의 포기고 대표적인 비출연행위이기 때문에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디귿 리을에서 5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으로 묶은 거죠. 일단 기억인데,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확정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확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유효하기 때문에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수만 있다면,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유효한 거죠. 근데 뭐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맞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에요. 일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X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고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으면 이걸 우리가 위험 부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 문제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리을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1번, 오로지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나쁜 짓이죠. 범죄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고 무효죠. 2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것. 자, 이건 우리가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나쁜 짓이지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첫 계약인데 첫 계약은 무효예요.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첫 계약이 반사회적이고 무효라는 말은 누구의 첩이 대주기로 했더라도 이행할 필요 없다. 첩대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첩을 대주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활비를 주기로 했어요. 첩에게 줘야 됩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했어요. 줘야 돼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부척관계를 청산하는 거 이행해야 돼요. 그죠? 유효한 거고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의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아요. 그 말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입니다. 자, 형사사건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에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판례는 2015년도 판례거든요. 따라서 2015년 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2015년 후에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반사회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는 것까지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선택한 거예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거든요. 폭리가 뭐냐? A.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죠? 폭리고 이것이 뭐죠? 불공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좀 추가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첫째,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로지 뭐만 가지고 따지냐면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고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 객관적 요건은 퍼펙트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주관적으로 거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죠. 자,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이 주관적 요건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니까 궁박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되죠. 따라서 B번은 뭐죠? X예요. 10번. 자, 궁박이란 뭐냐? 궁박이라면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경험이라 함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여기서 무경험, 경험 부족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D번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이거든요. 따라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째,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B, C 해가지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 이제 추가할 것은 뭐냐면 첫째 효과인데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 또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임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자, 그러면 이게 이중매매임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옳은 것을 찾는데, 자, 정리해보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죠. 알고 있는 병은 악의 병이에요. 적극 가담한 병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아요. 2번. 갑병 간의 매매가 무효인 경우 병이 A 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해 선이라고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선이 병이에요? 그럼 결국 적극 가담은 절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유효한 거죠. 그럼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고 됐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선의 병은 을에 대하여 A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을은 나가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뭔가요?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에 의한 채권이니까 을에 걸리는 동시이해 항변권을 대실 수 있죠.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은 될 수가 없고요. 원래 채권이. 따라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유치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력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 안 경우 갑병 간의 A 토지 매매 계약이 상당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사해행위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금전 채무를 이해가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에 한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자이긴 하지만 A라는 토지에 대한 특정물 채권자이지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중 매매를 제1매수인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5번입니다. 자, 그럼 또 5번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을에게 매각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했어요. 그러면 을은 요 A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니까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병에게 이전 등기가 돼서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말은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지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20년이 지나게 되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는 있겠죠. 왜요? 을의 점유는 매매를 원인으로 인도받았으니까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니까요. 따라서 5번. 을이 A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이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죠. 25년이란 말은 20년이 지났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때 을은 취득 시효하는 게 가능하죠. 답은 2번입니다. 9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갑의 의사는 98만 원인 거죠. 잘못하여 청약서에 89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그러면 갑이 표시한 것은 얼마인 거죠? 89만 원인 거죠.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요. 자, 무슨 해석이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표시된 대로 89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항상 규범적 해석이냐? 아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98만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을 보시면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선하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논리가 발생하려면 무슨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 열심히 제가 한 게 있죠.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기재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이 문제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고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나타난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했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그 X토지 시가가 문제 다시 봅니다.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에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가 뭐로 바뀐 거죠? 이중매매로 바뀐 거죠. 다음 설명은 틀린 겁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고요. 사기 아니에요. 따라서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럼 이제는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으므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청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그 적용이 없다. X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겠어요? 유효하겠죠.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죠. 물론 이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이 증여는 숨어있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가 되네요.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했어요. 물론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매도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도 X죠. 리얼번 상대방이 의사표 수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리얼번 상대방이 의사표 수령을 거절한 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죠. 미음번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토달주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 것이 있는데 답장, 회신이죠.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답장은 발신주의고요. 또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따라서 미음번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니까 미음이 맞죠. 따라 다 틀리고 미음만 맞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증여 의사도 없다라는 말은 비진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얘기고요.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의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요.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요 전형적인 사례와 그 다음에 판례 몇 가지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일단 사례부터 분석을 해보죠. 지금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 이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었죠.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따라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이고 and 무과실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이 유효라는 말은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지만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이 병은 선이기만 하고 무엇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안 해두시면 은근히 또 헷갈립니다. 자, 징후를 보죠. 1번, 갑에게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죠. 진의한 의사표시 일단은 원칙이 유효한 거죠. 2번,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르는 경우죠. 선이에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긴 한데,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효하지만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선인 경우에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죠. 3번, 우리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이므로 X죠. 악이면 뭐죠? 무효겠죠. 4번, 우리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도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은 뭐예요?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여 계약은 유효함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이고 뭐 해야 되는 거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이에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병이라는 말은 이 병이 뭐란 얘기죠? 선이란 얘기죠. 따라서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골랐는데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만 점검하면 돼요. 자, 일단 1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판례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에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4번.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었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1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닌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란 얘기니까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직할 마음이 없는 거죠.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물론 지도 알면서 했으니까 명백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다만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이 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거니까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2번 질문에서 특색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조교수 앞에 사립대학교라고 적어놓고 있단 말이죠. 국립대학교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의 신분은 공무원이고 그 사람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고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3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107조가 준용된다. 민법 107조가 적용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됐어요. 자, 진양 의사표시와 대리 관련되는 건 뭐냐면 대리권 남용인 거죠. 대리권 남용이 뭐냐?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까지 끊어볼게요.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로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효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 답은 3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11번 같은 기본적 사례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같은 요 판례를 정리하시면 충분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모든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통정 허위 표시부터 들어갈 거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